그리고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많아요, 지금. 근데 다시 오를 것이다가 아니고 떨어진다가 많은데 처음에 2024년이 되면 그 금리가 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 값은 또 상승한다. 오른다. 뭐 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파트 예, 값은 떨어진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그 정도 라인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실 게 원희룡 장관님이 왜 네. 그 처음으로 인터뷰할 때 장관 되고 나서 그 PIR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네. 배율 그거를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한 18 정도 된다. 이게 너무 높은 것 같다. 10에서 12 정도가 돼야지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계산해 보면 딱 40%예요. 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30% 빠졌다가 다시 90%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에 맞춰보면 이 30%가 또 맞는 거예요. 네. 제가 보는 또 그 가이드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 수치가 뭐냐면 PIR 지수를 볼 때 서울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2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경제도 안정적이고 거래도 안정적이고 좀 평화로운 어떤 경제 환경이랄까요? 네. 그런 환경이 되는데 지금도 아직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그게 한 16, 17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도 그 갭이 거품이 있는 갭이 고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 시장은 제가 볼 때 그 균형점까지 가려는데 시간이 짧은 시간에 내려가냐 긴 시간을 두고 내려가냐 차이잖아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걸 좀 예측해 보시면 그 예상은 제가 볼 때 되게 합리적이다. 네. 다만 이게 만약에 더 안 내려고 버틴다 그러면은 경제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으니까 매수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동안에 뭐 소득을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 소득이 또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매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득이 많이 늘든지 주택 가격이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와야 되는데 그 갭이 지금 벌어져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저 리포트랑 비슷하게 좀 시장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구매 시점을 노리는 분들은 참고해야 될 게 저 최저점 찍은 게 몇 년도죠? 2022년인가요? 재작년 말이죠. 그죠? 2022년 말. 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그래프상이 얼마였는지 그거 한번 찍어 보시면 한 3, 40%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아까 다시 말씀이 회복했죠. 떨어진 것에 90% 회복했거든요. 전고점 대비 90%까지 또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전 저점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맞아요. 그 정도 선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하락이 어디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네. 전 저점 부분을 하여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네.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네. 그동안 모아서 막 살려고 했는데 못 산 분들 네. 있잖아요. 그때 2021년 말에 막 피크 칠 때 못 쫓아간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막 내려왔을 때 더 내려갈 줄 알고 못 샀어요. 또. 맞아요. 아쉬워하시는데 지금 다시 90%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그럼 네. 물가는 조금씩 오르잖아요. 네. 그걸 계산해 보시면 그 전저점에서 계산해서 자기 소득이 네. 지금 사도 나는 내 소득이 한 30%만 대출 올리고 상환한 집이다. 그러면 그건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을 살 포인트는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서 하는데 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조회수가 안 나올 그때 사실 맞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그게 좀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아파트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대 이런 소리가 또 나오기 나올 때, 시작하고 정확하십니다. 그때 사면 되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조회수가 나와요. 부동산 얘기라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땐 좀 보시는 거고. 관망하시는 게 좋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집값은 어쨌든 관망을 하는 거면 떨어지는 거고 관망을 해서 내 집을 안 사는 거면 전세값은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르죠. 그쵸.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대기로 관망으로 네. 바뀌고 전세 수요로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네.
이게 하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1년 사이에 막 올랐다 내렸다 이러니까 스마트한 3040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월세를 많이 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만기를 채워야지 돈이 빠지니까 이동성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네. 월세는 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매 물건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좋은 분들은 월세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지금 역사상 월세 비중이 제일 높았던 적이 현재 요즘 시점이에요. 작년, 재작년 사이 요새. 목돈 쥐고 있다가 네, 목돈을 주고 요새는 또 예금 비율도 높잖아요. 네. 저 이자율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막 활용하시면서 월세를 쓰면서 계속 그분들이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잘 된 분들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공부를 좀 하신 거죠. 네. 그분들처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은 이렇지만 네. 이제 집을 짓는 숫자와 입주 물량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네. 집값은 오르긴 오를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 다시. 모르지만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아까 지금 말씀 나눈 30% 정도까지 그 가격이 좀 조정되고 네. 난 시점이 지나야 다시 오를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정부 정책으로 올해도 이제 신생아 특례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1월 말부터. 그게 이제 조금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페이크 반등, 일시적인 반등으로 그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2, 3년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세월이 벌써 한 5년 정도 흘렀잖아요. 네. 꼭지점에서 네. 2, 3년 더 가면 뭐 주위에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네. 그러면 2, 3년 뒤에 그럼 공급이 부족하도 또 그동안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았을 거고 이런 게 합쳐지는 시기가 나와요. 그 텀이 보통 예전에 하락기를 보면 짧아도 2, 3년이고 길면 6, 7년 같잖아요. 네. 그럼 평균 되면 한 4, 5년이에요. 근데 벌써 우리 2022년에 했잖아요. 벌써 4년이잖아요. 벌써 1, 2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다시 어느 베이스를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셨다가 만약에 그 지점이 오면은 그때도 뭐 기다리고 이러시는 건 너무 그건 좀 과다하게 기대하시는 거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 반영하시면 고점에서 저점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뭐 엘리어트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 네. 곡선이 세 번 가면 두 번 내려. 요 라인 같은 걸 좀 보시면 그러면 우상향은 전제적이고 네. 그 우상향의 라인에서 높이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우상향 저점에 맞췄을 때 사면 되니까 그 시기를 저는 한 2, 3년 더 보거든요. 그때쯤에는 이제 말씀 주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거래량도 살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격도 내려갔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살살 늘기 시작해요. 전세가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때는 이제 하셔야 되죠.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겁먹지 말고 네. 그러니까 나는 집값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거 못 잡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맞아요. 저도 경험상에서 보면 정확하세요. 예. 요렇게 가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달려들어요. 네, 그럼 맞아요. 탁 가요. 전문가시네. 근데 요때 사면 안 돼. 근데 맞아요. 그때는 안 되고 요렇게 저안 나와도 되겠는데 근데 너무 정확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있어요. 요게 그 시점.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꽤 가요. 요때만 올라타면 돼요. 맞아요. 근데 요때 못 올라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달리기 시작한 말에 타라 이거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고민할 게 없는데 그거만 잘 보면 되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급매물은 그러면 지금 나오는 급매물이 한 고점 대비 한 3, 40% 떨어져 있는 거면 한번 달려들 만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거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사업이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지금 그거 바닥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주위를 보니까 집에 너무 올인돼 가지고 한 분들은 사업은 둘째치고 부부싸움 나고 막 이래요. 맞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 그게 아닌데 수단인데 바뀌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업을 우선시하는 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조금 비싸요. 비싼데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아. 그러면 더 계산 안 하고 일단 내가 더 벌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바닥바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면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거주를 일단 하시고 시장이 좋아지면 남들처럼 시세 차익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마음이 일단 편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그 네. 총선이 있고 그 선거철 보면요. 각종 이제 뭐 이 인심 쓰는 선심 공약들이 네.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럼 또 들썩이기도 하는데 총선 앞두고 아파트들이 미뤘던 분양 끝내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들 줄지어서 대기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오는 분양 물건들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관심 가지시라고 네. 말씀입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시세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강남 3구라고 너무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입지의 가치 네.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가 볼 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한쪽에서는 이거 맞으면 로또야라고 하지만 네. 기존 주택 있잖아요. 네. 기존 시장에는 이게 하방용이 돼요. 우리 지금 25억을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17억, 18억에 분양을 해? 네. 그냥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5억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사겠어요? 분양을 다 살려야 되겠어요? 분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분양에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음. 또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이 비싼 집을 사느니.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분양에는 좀 적극적으로 가시고 네. 그리고 기존 주택은 뭐 집 가진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올해 안에는 좀 보면서 네. 접근하는 게 제일 조금 손해나 실수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강남 분양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도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자재 인상되고 막 이러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있던데 분양받는 집은 주변 시세 대비 몇 % 정도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분양가 지금 강남 4구는 이제 분양가 네. 3구하고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그런 지역들이 몇 개 있거든요. 수도권에도 그런 데들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보통 보면 한 80에서 85% 많으면 90%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 시세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송파 같이 35% 빠졌다가 갑자기 90%, 95%까지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분양하는 물건이 나왔으면 기존 시세가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그럼 현재 시점에서 20% 차이 나는 거를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25% 더 내려면 얘가 더 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기존 시세 가격이 한 15% 내려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신다. 네. 그러면 그 15%의 기준을 딱 둔 다음에 신축이 나왔어요. 그럼 현재 가격보다는 15% 낮은 가격이면 이거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사야죠. 분양 왜? 구축이 낮은 가격이 그거니까 네. 그 편안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축이 구축이 내려온 것보다도 훨씬 높아. 네. 예측한 것보다. 네. 그러면 얘도 생각보다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남 3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지역은 좀 아까 전자를 택하시면 되고 네. 일반 분양 있잖아요. 네. 민간 분양에서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자율이니까 네. 거기는 이 기존 시세를 무시하고 네. 분양가를 정부의 어떤 지원 대책과 어떤 분위기로 최대한 건설사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던졌다가 지금 약간 힘든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서울도 네. 높게 해가지고 뭐 4대1, 5대1 현장이 뭐 계약률이 뭐 70%밖에 안 되고 네. 3.5대1 나오니까 광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근접하니까 광명 작년에 한 거가 계약률이 70%로 실패를 약간 했어요. 네. 보대 많이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5대1인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계약률이 30%가 미기하게 나왔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하나 했어요. 광명에 또 큰 단지가 했는데 3.5대1이 나온 거예요. 12개 타입이 있어요. 그중에 8개 타입이 미달이에요. 네. 올해 1월을 얘기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산 거겠죠. 네. 이런 현장들은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은 현재 분양가가 말씀하신 건축비가 올라서 올라겠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높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택지비랑 계산해 보면 저거는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 분양가를 버틸 사람이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 같이 그걸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분양이 박살나면. 그럼요. 분양가 낮추겠죠. 네. 요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라 한 번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2009년에 그런 게 11년, 12년에서 그때 당시 주택 가격이 되게 좀 하방이 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잡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지금까지는 그림이 똑같아요. 아주 이제 스텝 바이로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놀라고 있는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이것까지 이렇게 되풀이될 줄 몰랐는데요. 그거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2023년이 좋았잖아요. 2025년 말부터 2026년이 마지막 어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 얘기는 뭐냐면 24. 가격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때가 그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존재한다 그 시나리오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아파트가 워낙에 또 그 비싼 이유가 안에 단지 안이 엄청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무슨 뭐 휴양지 커피숍에 같죠. 뭐 어디 고급 헬스클럽에 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돈이 되면은 사시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초기부터 가겠다 분양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얘기들도 뭐 네네. 30년 된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안전진단. 안전진단 없이도 그냥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볼까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 중요한데 네. 내 집 마련의 개념인지 투자의 개념인지 또 혹자들은 두 가지 다 원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노선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잡는 어떤 때는 저금리 시대고 좋을 때가 제일 환경이 좋은데 향후 몇 년간은 그런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목적이 계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1년 만에 들어갈 게 아니니까 바로 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던진 안전진단 뭐 폐지 대책이 시장에 너무 좋은 효과를 나올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이제 또 흑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이따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하락기가 오면 하락의 속도가 되게 높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데요. 개포 시형 있잖아요. 지금 그 30호간 아파트들이 2012, 13, 14년도에 거래가 안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2007, 8년도에 막 상승기 때 투자를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자본 유동성이 떨어진 분들이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이런 시기가 몇 년 갔어요. 2, 3년.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요번에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잘 보는 분들은 거기다 해도 이게 그때 계산해 보면 한 8년, 10년 걸렸잖아요. 지금 입주하는 데까지 새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재건축 현장들도 만약에 하향 조정이 한 번 더 세게 온다 그러면 피파 막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온다 그러면 일단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장기적으로 이게 입주 시기까지예요. 내가 사가지고 10년 안에는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금세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재건축 현장들은 이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야 되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금매들이 꽤 나와요.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가격이 일반 기존 주택보다 더 많이 내려갑니다. 잘 버티다가 기존 주택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 딱 꺾이잖아요. 같이 푹 꺾여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걸 좀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됐거나 뭐 지금 안전진단 뭐 이런 부분이 막 얘기가 된다. 그럼 10년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뭐 간이 많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가셔가지고 그 관리실이나 그 주민들이나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뭐 한 2, 3년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싫으니까 안 사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분위기나 어떤 뭐 조합장님이 뭐 횡령이 있어가지고 뭐 싸우고 있어. 사기 싫잖아요. 남들이 이거 몇 년 갈지 모르는. 근데 안에 가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거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뭐 다음 달에 끝나는 판이야.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죠. 싸우고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확인만 하고 나와요. 한 번 더 가야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런 현장들은 사자마자 바로 조합장이 새로 바뀌면 사업 속도가 쫙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5, 6년에 바로 입주해요. 그러니까 쭉 간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이제 또 상승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조사하시면서 발품도 팔고 뭐 입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좀 파시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주택 매입하는데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여기 그동안 봤어요. 흑석동 같은데. 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네.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렇죠. 한남 3구역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되더니 훅 가요 훅 지금. 가죠. 네, 예.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운이 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 잘 들으시면 시청자들은 돈을 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주식도 네. 비쌀 때 사면은 이게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내려가면 손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잘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이 정도면 내려간 것 같아. 용기 내서 딱 결단을 내면 네. 언젠가 올라가는 그 회사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를 너무 단순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기면 악수가 나오잖아요. 바둑도 잠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흐름으로 이거 너무 많이 싸진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풀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오면 과감하게 가서 빨리 공부해가지고 딱 결정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그걸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네. 이거 보시고 이제 지금 뭐 앵커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불변의 기준을 딱 정해놔야 돼요. 안 정하면 답이 없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더 내려가겠지. 맞아, 왔다 맞아.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간만 가요. 그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 지금 말씀대로 공부하시고 딱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지역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마음씨 좋아 보이는 부동산 하나 딱 찍으세요. 그래서 거길 자꾸 가야 돼. 그러면 얘가 진짜 필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나오면 전화 주시더라고요. 집권당 이제 4월 10일 아까 이제 총선 얘기했으니까 이 이제 그 판도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국힘이 과반이 됐을 때,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신당이 또 요즘에 나오니까 그 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을 때. 요런 데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은 막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질문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역대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변화를 좀 다 한번 체크해 봤어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약간의 상승 효과는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에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가 쭉 보니까 그 시기의 시장 상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제 상황. 이게 안 받쳐주면 상승적인 어떤 시그널을 줘도 시장이 못 움직이고. 근데 이제 뭐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정책을 안 써도 시장이 좋으면 주택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1번은 시장 현황이고요. 아까 말씀 나눈 금리하고 그거고 두 번째가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주는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여당이 됐을 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뭐 국민적 비판도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그 경제 어떤 전체 그림을 볼 때 경착륙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약간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뭐 말은 나오긴 하지만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 우리의 이슈인 실거주 폐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까 앵커님하고 말씀 나눈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면 차후에 도움이 될 텐데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했으면 좋겠고 야당이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조항들을 바꾼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겠죠. 안 되면은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뭐 악재라기보다는요. 시장주의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인 거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야당이 됐을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지금 경제 상황은 여야의 어떤 다수당이 됨으로 해서 시장이 잠시 반짝일 수 있는 변동성은 있어요. 반짝이거나 시장이 멈추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라고 봐요. 반짝해봤자 대세 하락을 거스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제가 앞만 봐도 이거 거스르기 힘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살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누가 사줘야 이게 시장이 이어지는데 뭐 케인즈의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사줄 사람 없으면 그 시장은 일단 정리되거든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과정이니까 총선의 그 결과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하고 우리 경제 수출 이런 거 좀 잘 체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셀프TV 탐나는 재테크 지금 부동산 시장을 날씨로 보자면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안개 낀 새벽 정도 뭐 이렇습니다. 안개가 뭐 언젠가는 거칠 테지만 그게 언젠가 될지 또 이 안개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심 가시고요.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개 속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2024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24년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나눠서 전망해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세 가지면 매물, 매물, 네. 정책, 예. 그리고 금리. 예. 세 가지 삼두마차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매물.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네네. 그죠? 사는 사람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매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 그거에 따라서 집값의 향배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은 매물이요.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가격이 빠지면 매물이 줄여요. 이거 뭐 당연하죠. 네네. 안 파는 겁니다. 네. 왜 팔아 이러면서. 네. 지켜보자.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면 매물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더 오르잖아요. 그럼 또 줄어요 매물이. 왜냐하면 더 오를까 봐. 그래서 매물은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매물의 방향성이 그려졌었어요. 네. 근데 2024년부터는 가격이 빠지는데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빠질 걸 우려해서 시장이 매물을 증가시키면 그럼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정책은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선거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이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그러겠죠. 한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또 어떻게 작용될 건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문제잖아요. 또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미국 연준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이렇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 아니어서 금리를 예측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학자로서가 아니라 대표님으로서 그렇죠. 이런 정도 돼야 이게 부동산이 좀 활성화된다 정도의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네. 과거처럼 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은 안 온다는 건 제가 90% 이상 확신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가 확 떨어지거나 금리가 확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점점 더 축소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빠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러기는 없을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변동폭이 제한적이라면 사실은 금리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 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저는 그 영향 강도를 좀 적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영향의 정도가 강도가 네, 약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동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를 할 때도 경제를 쉽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키워드로. 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의 심리, 또 사려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이 투자에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4년 이 초반 상반기에 어떤 심리들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면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지금 집을 사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 뭐 상투에 샀다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어려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의 심리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제 쫓기죠. 네. 뭐 집값이 더 오를까봐. 예.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네. 조급한 심리가 있는데, 근데 이 심리가 수요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가 막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유효 수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 집값은 안 빠진대요. 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다들 이게 뭐 사고 싶은 사람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응. 공급은 별로 없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럴듯해요? 근데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니에요. 욕망이죠. 그렇죠. 음.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여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다 강남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그건 수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오, 그렇다. 심리는 막 조급해도 결국-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제 주제에 맞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상황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사실 그래서 심리가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 한때 정부에서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십시오라고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네. 네,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이제 무주택자 인분, 그다음에 이제 막 중장년일에서 더 이상 방황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에게 2024년에 집을 사세요라고 권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더 관망해 보자라고 하시겠어요? 2024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쩌면입니다. 왜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래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2024년 10월에 사세요. 이거면 사기죠. 사기죠. 네.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보시면서 그 시기가 어쩌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어쩌면이 언제냐? 언제요? 언제냐면 제가 뭐 셀코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가격이 떨어지고 안 오르는데요. 네.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어허.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이거 상표 나가도 됩니까? 예. 이거 되게 맛있던데, 물이. 예. 이 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 결정이 될 거잖아요. 네. 이 물이 거래는 잘 되는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떨 때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 물이 거래가 엄청 잘 돼요. 잘 되는데 가격은 안 올라. 어. 그럼 공급은요? 그럼 어떨 때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급은 많아. 네. 그런데 거래가 잘 되니까 수요도 많아. 이해하셨죠? 네네. 수요도 많고 공급이 많으니까 거래는 잘 되지만 네. 가격은 안 올라요. 자산시장에도 반드시 이때가 온다. 이때가 내 집 마는 게 제일 좋을 때요. 적기죠. 왜냐하면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 집을 살 수 있는 맞습니다. 집. 그럼 그때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제일 바닥일 때요. 왜냐면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고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매물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요는 계속 사요. 근데 팔 사람은 다 팔았잖아요. 네. 공급이 줄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오호. 그러니까 이 집값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안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때가 올해가 될 수가 있다. 제가 볼 때. 오호. 그러면 살 사람은 실수요자든 살 때가 언젠가 아마 또 올 수 있는데 팔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때 던져?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주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꼭 팔아야 된다면 빨리 파시라. 어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년 뭐 이렇게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은 뭐 굳이 파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마 팔고 싶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왠지 아세요? 가격이 빠지면 더 빠질까 봐 아, 이때다. 빨리 팔고 싶어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심리에 쫓겨서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결국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한동안 역전세난이다 그래가지고 집 갖고 있는 사람 돈 더 줘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요즘 좀 잠잠해졌나요? 아닙니다. 역전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거래된 네. 한 16,000개 정도를 표본 조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6,000개의 전세 갱신 계약이죠. 네. 그게 그 중에서 60% 이상이 가격을 낮춰서 거래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3억에 전세 들었던 사람이 2억 5천으로 내립시다. 그렇죠. 2년 전 가격보다. 아.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게 2년 전 가격보다 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 2년 전 거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역전세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오르는 동네도 많잖아요. 전세값이 실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월별로 오른다는 거예요. 월별로. 네. 근데 전세를 월별로 계약하진 않잖아요. 2년 만에 계약하잖아요. 그럼 뭐 4년도세는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아. 2년 전 가격보다는 떨어지고 있다고요. 전년 동월 대비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전년 동월 전년 동월 이렇게 대비. 해야죠. 어허.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월별로 전세 가격이 뭐 2%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역전세는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데 왜 월별 가격이 올랐다고 역전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좌표를 만들었을까? 근데 작년에 또 유력한 한 증권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3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친구 제 애널리스트 후배인데요.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열심히 근데 하는 친구인데. 신뢰성 있는 분이어도 네. 또 이렇게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몇 % 떨어진다는 말은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하면 좀 찍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리고 하락폭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부터 다른 국면이 온다. 이 정도의 예측이 더 필요하지. 사실은 20%, 30%, 40% 빠진다는 자극적이고 기자분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사 엄청 쏟더라고. 근데 내 집 마련하고 뭐 내가 내 집 팔고 이런 분들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 애널리스트께서 하락할 뭐 전망이 조짐이 보인다 써도 또 저 같은 기자가 몇 %요? 구체적으로 찍어주셔야죠. 라고 맞아요. 숫자에 약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랭킹, 숫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방향성을 봐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데. 방향성.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와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뭐 몇 프로 오를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주식 2배로 오를 겁니다. 얼마나 사기꾼 많습니까? 맞아. 그 대신 숫자를 얘기할 때 이런 거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숫자는 중요하죠. 네. 숫자는 중요한데 어떤 숫자가 중요하냐면 그 단편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추세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아하. 이해하셨죠? 오. 네. 추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오른다는 게 아니라 3%, 1%, 2%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는 그 숫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오릅니다. 이거 많이 오른 건가요? 적게 오른 건가요? 기준이 뭡니까?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올랐다가 10% 오릅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추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탁이라고 해서 그냥 그 시점에 대한만 고민하지 말고 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플로우를 이해하시는 거, 변화를 얘기하죠. 그 시점, 그 시점에 숫자만 얘기하는 건 사실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 올해 집값 아직 바닥 안 찍었어 라고 이제 강조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더 내려갈까요? 네,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물이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면 그럼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살 사람은 없다? 그럼 가격이 더 빠지겠죠. 근데 이제 제 경우에 너무 개인 상담 같지만 네, 네. 달랑 집이 한 채인데 네. 얘가 집값은 낮은데 규모가 커요. 평수가. 그래서 저처럼 게으른 노부부가 살기는 청소를 대충 해놓고 살아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긴 한데 종부세도 참 슬프게 적게 나와요. 고맙게.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방배동 설해마을인데 들고 있어야 되는지 바닥을 친다니까 하락세가 있다니까 똘똘한 아파트 줄여서라도 가야 되는지. 근데 거기 주거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으세요? 몹시 높아요. 그러니까 또 정도 있으시고 설해마을에 그거 이사 갈 마당도 있어요. 마당 저만 있어요. 그 용기가 있으세요? 거기 나올 용기? 그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약하죠. 그러면은 좀 그걸 먼저 고민해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 용기가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알아요?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든지 좀 더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죠.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은퇴사도 많아지고 당장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사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도 좀 있냐면 그분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를 팔고 조금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같은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이 굉장히 싸졌고 그리고 임대도 잘 안 나가니까 장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피스텔 사두라고 몇 채 사두라고 했더니 제 남편 말 안 들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네.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거주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싫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죠. 자, 어허. 내가 그 인생을 질로 살 거냐, 일종의 만족도로 살 거냐, 아니면 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좀 용기가 필요하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유튜브가 여기 그게 어울리십니다. 유튜브가 워낙 많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남양주인데요, 양평인데요,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뭐 전원주택 마을 너무 아름다웠던 게 뭐 4억 하던 것이 지금 뭐 2억에 맞습니다. 2억에 2억. 되게 많다며요. 네. 그런 것은 안 돼요, 그건. 안 돼, 절대. 절대. 그냥 거기 진짜 살고 싶으시면 전세로 가서 사시면 돼요. 제 남편 보내려고요. 네. 절대 매입은 안 됩니다. 전세로 사서 전세를 줘서 보내면 되겠군요. 네. 그냥 그런 가서 전세에서 그냥 거기서 거주하시라. 어차피 거기 새로운 세입자 네. 임차인 구하기 힘들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사시라고 그러면 되고 절대 매입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안 팔리겠죠. 안 팔립니다. 그리고 폐허가 돼갖고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안 팔립니다. 어허허. 아니, 저는 사실은 제 딸도 너무 한심해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빈약하고 정보에도 눈이 어둡고 좀 엉터리 망터리였는데 오늘 친절한 광수님 아유, 떡방에 고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 살짝 믿어졌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던 고민, 늙어가는데 이거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싹둑 잘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요. 네, 그럼요. 시장 자주 이야기 불러주세요. 제가 초대할 테니까 네. 와서 편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다단계를 저랑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뮤니티 다단계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024년 부동산. 그럼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겠어요? 24년 올해의 부동산 키워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라는 얘기에 대한 진실, 네.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네, 금리 하락. 라는 진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주택을 언제 사면 되느냐, 언제? 사는 시기.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먼저 앞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산수적인 계산법이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에서 자료받아서 떠드는 언론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12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그때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한 45% 정도 하락해서 몇 년, 5, 6년 동안 쭉 그게 이어진 적이 있어요. 네. 갑자기 반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리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반등했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쭉 갔죠. 그때 공급을 보시면 그때 공급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러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질 수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내년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급등할 거다 라고 바람 잡는 건 역시 시공사나 시행사와 연관되어 있는 언론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물론 공급이 너무 없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 공급이 충분합니다. 단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좀 부족하지만 집의 숫자는 부족하진 않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키워드가. 예. 왜냐면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건 오해다. 오해다. 예. 물론 두고 보시면 안다. 예.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금리 하락. 금리 하락하면 집값이 오른다. 예. 자, 여러분. 집값을 하락시킨 첫 번째 원인이 금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다들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게 미친 가격인지 모르고 우리도 미쳐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돼서 그냥 금리가 무서워서 집을 안 사기 시작했고 또 금매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금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표TV와 같은 경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가라서 안 팔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집값이 뭐 뛴다. 뭐 이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일단 하락하지도 않고요. 24년에는. 하락한다고 해도 지금 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던 대로 뭐 24년 7월 이후에 뭐 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과한 기대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역시 형님은 네. 워딩이 정확해요. 과한 기대다라고 한마디에 네. 진짜 낙엽 떨어지듯이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졌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값은 다시 급등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다. 멀리 하십시오. 아. 또 하나 시기. 집을 언제 사느냐. 예. 사실 2024년에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데 경매도 유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경매도 쉽게 잘 낙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시기가 뭐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가격으로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아마 올해 5월 지나면서 무지하게 쏟아질 거라고 저는 금매물이. 예. 공매 물건도 금매 물건도 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럴 때 보통 한 지금의 가격보다 한 30% 이하 뭐 그 언저리 정도 되는 아파트가 나온다. 네. 그런 주택이 나온다. 그럼 뭐 그게 지금 나왔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단 그렇게 금매로 나온 것도 내가 과한 대출을 받으면 역시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많이 하락한 금매 물건은 지금 사도 좋다. 그래서 근데 평균적으로 언제 사면 좋느냐? 저는 어제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와 약간 네. 그 언쟁이 좀 있었는데 예측하는 게 다를 수는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저는 26년까지 하락 횡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라. 무주택이신 분들은 여유를 갖고 빚이 많지 않은 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좀 빚이 많으신 분들은 빚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 3년 더 견뎌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자, 세 가지 키워드 얘기하고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 분위기하고 올해 지금 이 시점의 분위기 한번 어때요? 작년 이맘때. 네. 작년 이맘때가 13대책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값이 22년 말에 하반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대책, 23년 13대책 나오면서 값이 다시 반등을 했고 사람들은 올랐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또 오른다. 지금 아니면 지금 못 산다. 그래서 막 또 달려들어가지고 한 심지어 떨어졌던 가격에 거의 뭐 회복 다 한 아파트도 있고 절반 이상 회복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 방송 나와서 그런 말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드캣 바운스다. 네. 딱 1년 지나니까 제가 한 말이 딱 맞죠. 네. 제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다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맞췄지 않습니까? 데드캣 바운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그때는 이제 특례 대출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작년 초반에.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엔 또 특례 대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네,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먹힐까? 그 대신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신혼 부부일 경우 이게 한 2% 정도의 이자로 5억 이하까지 빌려주거든요. 5년간 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 중간에 그러면 다시 5년 동안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 특례라는 것은 이제 아이 출산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용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걸 언제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다가 사십시오. 여유 있게 보다가. 왜냐면 이게 1월 29일부터인가 아무튼 1월 말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데 좀 더 천천히 실행되자마자 빨리 가서 사지 마시고 좀 천천히. 어차피 여러분들이 천천히 움직이면 매도자가 불안해집니다. 더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올해는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한 두세 달 더 지켜보고 있다가 부부가 잘 상의해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런 특례는 좀 볼만하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저가 아파트는 조금 약간 그 상승 반전 내지 꿈틀거림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일시적이다.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쉬었다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엄청 상황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만 채가 넘게 나와 있고 지금 집주인들은요 분명히 몇 년 전, 2, 3년 전에 내 옆집이 얼마에 팔린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아직도 우리 집이 그 가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싸게 은근히 내놨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 심리가 만약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하락하지 않고 좀 더 장기화된다면 금매 물건은 22년보다도 많을 것이다. 지금 공급을 엄청나게 이 지금 수도권 저 외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런 지역마저도 진짜 엄청나게 졌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지으면 분양이 되니까 그냥 아유 그냥 막 지어야 됩니다. 그냥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머지않아 6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짓는 집 저 누가 들어가 살지?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한 동에 어느 홀을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저기 이재용 씨 우리 이 한 동 당신이 다 써. 이런 날 온다는 거죠. 제 말이 요 얘기가 15년, 10년 지나면 아마 레전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용호 말이 그때 맞았구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매물이 많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서울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서울도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서울도 뭐 다른 지역에 보면 뭐 잘 된다, 뭐 강남 자꾸 얘기하잖아요. 강남에 고가로 분양하는 것들 자꾸 이렇게 뭔가에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하남시 집값, 남양주 집값 여기도 많이 뛰었습니다. 왜 뛴지 아세요? 그때 새 아파트 막 짓는다고 거기 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반포 아파트가 얼만데 여기서 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강남 아파트가 얼만데 여기 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하남은 서울 된다고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강남권을 잡지 않으면 저 외곽 집값 못 잡고 외곽에 비싸게 대출 많이 받아서 꿈을 꾸고 이 집을 사신 분들은 나중에 그 분양 가격도 못 받고 반의 반값도 못 받고 나올 수 있다. 일례로 일산에 8년, 9년 전에 8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얼마 전에 6억에 팔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호황기 때도 안 오르는 데는 안 오르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파트를 못 사면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같은 그런 인식들의 언론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으면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그렇죠. 또 뭐 어떤 정치인은 1가구 2주택이 있으면 뭐 한 가구는 팔아라 하면서 지인은 흑자 들어가는 동네에다가 2개를 사고 그러면서 지금 개판인 이 부동산 시장이 됐는데 이거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사실 다른 데 나가면 이렇게 과하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셀코TV가 여러분 셀코TV 좀 많이 봐주세요. 이거 좀 제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강하게
다부진 얼토로 말을 해야 예. 좀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나. 예. 셀코TV 위해서.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 뭐 매물이나 뭐 지금 상황은 이렇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전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는 이제 좀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예. 거기도 사실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요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해요. 예. 전세도 이게 사실은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못 돌려주니까 차라리 보증금도 차라리 올려서 허그랑 얘기해서 더 대출 받고 해서 보증받아서 대출 받아라. 그러면 그 이자는 내가 줄게. 집주인이.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간 전세 자금도 있어요. 허그가 모럴 해저드에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요. 예. 그런데 그 허그 입장에서는 진짜 더 서류상 올라왔으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지금 전세 자금 대출 문제로도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삶이 팍팍한데 전세 자금마저 대출을 안 해주면 그러게. 서민들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근데 대출의 양이 너무 많아요. 예. 대출의 그 양을 좀만 줄여줘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다. 하락을 하면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주택 구매 지수, 이용 지수도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진다.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올라가는 걸 떠받쳐서 뭔가 대책을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 네. 어쨌든 요즘에는 역전세난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역전세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가격 대비. 지금 지방의 경우는 네. 간혹 네. 떨어지는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번 요동을 칠 때가 있겠다. 이제 아마도 올해 봄쯤 되면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경우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뭐 90%, 80% 이상이 되는 곳도 있기 이것도 때문에 큰일이네. 거기가 만약에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네. 전세가가 더 비싸진 경우가 생길 것이고 네. 서울의 경우는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비해서 한 50%, 60%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서울은 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서울도 간혹 가다가는 그런 데가 터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실 초고가의 아파트나 이런 주상복합의 경우는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법인 이름으로 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법인들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것들이 공매나 경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지금 시간이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전세가 대비 집값이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개투자하는 사람이 또 늘지 않겠습니까? 늘어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집값이 더 떨어질 더 거니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더 떨어져서 만약에 쭉 간다,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 갭 투자들이 이제 극성을 또 부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갭 투자했다가 하는 여러분 뉴스에 납니다. 뉴스에 납니다. 지금 갭 투자 그분들은 갭 투자했을 거예요. 수백 채씩, 수십 채씩 사가지고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주고 한 분들은 그분들은 엄청 성공한 갭 투자라고 아마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 다 조사받거나 빌라 같은 거 이렇게 뭐 빌라왕이니 뭐니 뭐 해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갭투자 지금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도 다 때가 있는데 아직은 덤빌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작년에 한 증권사에서 2024년 부동산 예측하면서 한 30%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증권사 제대로 된 증권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의하시는 거군요. 어디에요 그 증권사? 이럴 때 그 증권사 한번 칭찬 한번 해줘야지. 저도 그냥 모 증권사 이렇게 모 알겠습니다. 증권사. 그 증권사가 제대로 본 것이다. 증권사가 보통 부동산 PF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주 칭찬받을 만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자, 표영호 대표와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표영호 대표 얘기를 빌리면 2024년 부동산 어렵다. 그리고 2024년뿐이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더 갈 것 같다. 이런 거예요. 24년 부동산 덤비지 마라. 덤비지 마라. 많은 분들이 저 이렇게 보면 메일이 오는 거 보면 거기 댓글도 써 있어요. 표영호 대표님 덕분에 오히려 집으로 손해 안 봤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적어도
손해는 안 끼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저희 채널에 와서 좀 눌러주세요. 표용호 TV. 네, 오늘 표현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